한국은 어저께 글쎄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세론. 그러니까 한국은 여전히 실적이 히트했는데 주가가 빠진단 말이죠. 설마 했는데 또 빠지더라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이 기관들의 어떤 펀드의 평가 기준이 상당히 단기적이에요. 연간을 많이 보고 이제 분기도 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분기 말 혹은 연말에 잘라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출 양도세 있죠. 대출 양도세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한번 팔고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팔고 나가기 좋죠. 미국은 여전히 실적 좋은 기업들을 사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한국은 덜 오른 아니면 기관이 많이 판 종목을 사면 되는 거예요. 상반기에 많이 팔았던.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실적 베이스가 됐고 상반기에 실적도 덜 되고, 사거나. 그렇죠. 실적도 되고 기관들이 좀 덜 샀고 주가도 좀 덜 올랐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데이터도 나오나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어제 밀 의사를 외치시더라고요. 네. 다른 데 가셔가지고 오늘 아침 라이브 가셔서 네. 밀 의사. 어제 사실 장중에 국장이 밀렸잖아요. 네, 밀렸어요. 되게 변동성이 컸고 코스닥도 꽤 많이 밀렸는데 그때 만약에 진짜 의심하지 않고 샀다면 과연 오늘 어떨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제 사서 오늘 어떨까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사서 안 되잖아요. 계속 이제 그렇죠.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밀사를 주창한 지가 사실 내부적으로 6개월이 됐고 맞아요. 코너는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돼가죠. 저희가 근데 7월부터 밀렸으면 좋겠는데 좀 안 밀렸잖아요. 몇 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 밀렸던 구간이 있긴 한데 네. 그렇지 않고 우상향을 보여서 이 언제 사지 싶었을 때는 그냥 그때가 샀어야 했을 때입니다. 그게 어제가 우리 국장에서는 기회가 있었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또 하지 않아도 될 법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 문장 보여주시죠. 네, 오늘 하루의 네. 하나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쭉 보면 미국장이 이렇게 움직였죠. 불안하다가 미중무역 분쟁 재점화되었다.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 하지만 파월 의장이 저는 이 멘트가 좀 주요했었는데요. 네. QT 종료, 임박 빠르면 이번 달.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이 다시 한번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의심하지 말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유동성의 힘이 남아있다. 또 하나 측면에서 오늘도 실적 시즌을 돌아볼 텐데 실적 시즌이라는 게 우리의 기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밀리면 의심하지 말라의 그 의심은 두 가지, 유동성의 힘이 남아있다. 두 번째는 실적 개선,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 올라가는 거니 두 가지면 끝 아닌가요? 가장 강력한 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 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밀리면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탐욕을 우리가 부려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죠? 저희가 추석 전에도 한번 모셔서 관련한 숫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되니까 네. 관련 부분들 또다시 좀 확인해 볼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십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퀀트 부분의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컨신. 숫자 하면 이경수, 이경수 하면 숫자. 네. 그래서 이름이 이경수입니다. 네. 예. 자, 괜찮네? 괜찮았습니까? 역시 예. 저는 저는 돈 좋아해가지고 돈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름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빈센. 네. 예, 세게 뭔가 시장에 대해서 딱 이제 이야기해주는. 겨우 맞췄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떤지 미국은 어떤지 숫자로 한번 쭉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둘 다 일단 괜찮죠? 예, 일단은 네. 미국하고 이 한국이 지금 이제 주요 국가별의 이제 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 이 전망치가 높다라는 것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실적 시즌에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요 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연간 실적을 올릴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뭐 저는 이제 그래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그 제가 3주 전에 나왔을 때 한국의 위치가 요게 어디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한 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최근에 요 3주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왜요?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기 추정치가 저렇게 급변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죠?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요게 요 기울기가 결국 이익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의 실적 상향 조정 정도 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익 비중이 좀 상당히 크고 시총 비중 크다 보니까 네.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여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미국 반도체 그리고 한국 반도체가 거의 이 이익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익 모멘텀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IT 쪽, 뭐 소재 쪽은 뭐 이제 금 관련한 네. 종목군들이 많을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익이 상당히 좋고 오늘 뭐 실적이 많이 좋게 나왔죠. 미국 이제 대형 은행들 위주로 있었던 그 글로벌 금융 섹터들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의 어떤 움직임 자체는 미국하고 한국이 좋다. 그리고 IT 소재 금융 쪽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실적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한국도 이거와 좀 비슷한 이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로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익을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측정을 해서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한국의 이익이 분기별로 봤을 때 중기의 추세,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익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분기에 이제 이익 증가율을 보면 요거를 보면 미국이 참 좀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잘 보시면 작년부터 해서 요게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거의 이제 시크리컬이 아니고 그냥 성장을 계속해서 하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은 안전자산.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역성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보통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요 아래쪽은 한 번씩 이렇게 좀 찍고 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시크리컬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미국 역시도 이제 시크리컬이 상당히 좀 크지만 계속해서 캐펙스 사이클을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성장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을 계속해서 좀 이제 활을 타오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관찰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Q에 조금 회복이 되고 4Q에 확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한국이 제일 전 대단한 것 같은데. 예, 완전히 그 그래프상으로.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가 네.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유럽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 4분기 역성장. 다만 3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 약간 플러스 권역이 있으면서 4분기에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주셨던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최근 3주 사이에 그래프가 확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4분기에도 지금 보시면 이익 증가율 추이가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좀 맞습니다. 우상향을 각도를 좀 가파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그 반도체가 많이 이끌고 여기에 또 더해지는 환율 효과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맞습니다. 예.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그냥 핵심적으로 잘 짚어주셨고요. 예, 지금 환율 관세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환율도 그 사이에 한 5% 정도 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큼 어떤지 보면 관세에 대한 우려를 조금 경감해지는 상쇄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저희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내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면요. 3분기에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어느 업종군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뭐 시간이 되면 언급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는 거에 있어서 네. 이 실적 시즌 직전의 컨센서스의 변화를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완전 초입 상황에서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이쪽에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된 폭이 다른 이제 기업들에 대비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사라든지 뭐 복합 기업, 건강관리 장비, 정유, 기계 쪽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항공이라든지 방송엔터, 해운, 철강, 자동차, 화학,
음식료, 통신 이런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닝 미스 가능성이 좀 있는 네. 업종이다.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IT 쪽에서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가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그 쏠림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연간이라든지 뭐 올해라든지 내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 LG 에너솔루션, LG전자 이런 게 나왔죠. 근데 요게 지금 다 취합을 해보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18% 내지는 20%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변하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어닝 서프라이즈 추이가 사실 오랜만에 좀 많이 이렇게 강하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과거 작년에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이익 그로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실적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예 네. 말씀 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위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고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뭐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부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가장 근간에는 이제 어닝, 기업의 이익이 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닝이 잘 나오면 주가가 더 올라요. 맞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저께 글쎄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세론. 그러니까 한국은 여전히 실적이 히트했는데 주가가 빠진단 말이죠. 설마 했는데 또 빠지더라고요. 이게 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한국의 어떤 그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액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르죠? 한국은 아무래도 이 기관들의 어떤 펀드의 평가 기준이 상당히 단기적이에요. 연간을 많이 보고 이제 분기도 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분기 말 혹은 연말에 잘라서 가야 됩니다. 평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그 배분 자체도 짧게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하나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출 양도세겠죠. 대출 양도세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한번 팔고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팔고 나가기 좋죠.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은 내년이니까. 그렇죠. 내년이고 4분기 실적은 여러 가지 빅베스가 좀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추정치가 잘 안 맞거든요. 애널리스트도 프리뷰의 리포트가 확 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기간 자체가 연간 보고서하고 같이 분기 보고서를 같이 내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은 약간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하기에는 약간 대형주 위주만 이제 분기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한국과의 어떤 그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기관이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으로 이런 말이 약간 또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보고 올해 장사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관은. 그래 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구조적인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한국의 수익률, 지금 뭐 계절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그 수익률을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 실적이 좋은 그런 죄송합니다. 성과가 좋은 그 팩터,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네. 실적 베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OP 상향, MP 상향, 뭐 매출 상향 이런 스타일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을 보시죠. 미국은 실적 팩터 그대로 있고요. 예. 그냥 실적주들이 연말에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는 세로논이 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적 관련한 팩터가 중장기적인 팩터인데 연말에 굳이 성과가 좋지 않다면 이것은 이제 연말에 무슨 행동학적인 어떤 액션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에 이 낙폭과대 팩터가 틱 튀어오릅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좀 떨어진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가열된 종목군들은 빠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키 맞추기인가요? 그렇죠. 키 맞추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이 팩터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은 팩터는 아니거든요.
때 연말에 굳이 여기 올라간다. 그리고 개인 순매수 상위 팩터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반대로 기관 순매수 상위 팩터는 반대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 1년 동안 많이 산 종목군들이 굳이 연말에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변경을 하는 거죠,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어간 남았는데 그럼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미국은 여전히 실적 좋은 기업들을 사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한국은 덜 오른 아니면 기관이 많이 판 종목을 사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상반기에 많이 팔았던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실적 베이스가 됐고 상반기에 실적도 덜 되고, 사거나 그렇죠. 실적도 되고, 기관들이 좀 덜 샀고, 주가도 좀 덜 올랐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데이터도 나오나요, 퀀트로?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면 그런 종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겁니다. 뽑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3분기에 결국은 저희가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지금 빨리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실적 추정 직전 리비전은 실질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율하고 상당히 연동성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에 업데이트가 돼서 애널리스트가 실적 올릴수록 그 종목군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리비전 상당히 중요한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어닝이 좀 컨센서스 올라가서 해당 종목군들은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이 순매수가 덜 했어야 되는 거죠. 기관들이 좀 마이너스가 좀 나타나고 있고 주가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이런 측면이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파마리서치, 뭐 대한통운, HK 이노엔, 한국가스공사, 키움증권, 뭐 한국금융지주, 뭐 APR,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군들이 네. 3분기 실적이 이제 올라서 어닝서프라이즈 나오고 기관들의 손도 좀 덜 탔고. 예. 그런 측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스코어링 기반으로 소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쪽이 이제 만족하는 종목이 있을수록 여기에 이제 순위가 높게 매겨져서 요 위에 있는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올라가고 이건 떨어지고 이건 올라가고 이런 컨셉으로 맞을 수가 있다.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를테면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올 것 같지만은 기관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 연말에 이거를 풀리 위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퀀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덜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섹터로는 딱 이렇게 뭔가 나오진 않고요. 약간 뭐 굳이 따져보면 뭐 화장품 이런 쪽은 화장품하고 증권 쪽 이런 쪽은 실적도 좋은데 조금 이제 연말에 트레이딩 컨셉으로 좋은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계절성을 기민하게 따라가면서 플레이를 하셔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연말의 계절성이라는 것은 계절성이잖아요. 네. 연말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를 사기 위한 기회가 연말에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플레이를 안 하고 뭐 빈집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 납부과대도 안 하고 난 실적에 올인을 할 건데 그래도 연말에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은 거를 보고 좀 주가가 눌렸다. 세론이 나왔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미국 자체는 그런 기회가 잘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 한국은 조금 이제 계절적으로 눌리는 그런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실적주를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조금 눌리면 그거를 이제 매수하는 전략도 또 보면 세론이 중장기적으로 실적주를 조금 단기적인 저평가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기관의 그러한 뭔가 성과를 그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로테이션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또 그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관련한 종목이나 업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리 계절성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반도체를 그렇다고 기관이 그동안 샀다고 연말에 더 팔까요? 어제는 꽤 많이 팔긴 했던데. 그게 성과 때문에 판다는 거 아니야? 네, 그게 계절성이었다는 거죠. 네. 굳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과 가치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말씀하신 것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나의 이득을 위해서 로테이션 굳이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회야 기회. 기회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기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익자들이 성과를 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짧은 잣대를 이제 들이대는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이제
그 평가는 수익자들이 완전 갑일 텐데 네. 그 평가하고 상관없이 내가 워렌 버핏이 컨셉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성과를 1년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5년 10년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인 어떤 컨셉이 있어서 오히려 실적주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 그래프 하나만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인데요.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는 초기 10월, 11월 달 얼마나 나쁘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익 3개월 변화율 상위 종목군들의 성과를 롱숏이라고 하면 실적 상향 조정 롱, 실적 하향 조정 숏. 요게 잘 나와야 실적에 대한 어떤 변화율이 주가로 리니어하게 실적이 잘 나오면은 성과가 좋고 실적이 안 좋으면 성과가 나쁘고 이런 컨셉으로 실적이 주가 되는 그런 시장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월 달에 뚝 떨어지죠. 이게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직전 혹은 네. 실적 시즌 11월 달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12월 달에는 좀 근데 복귀가 돼요.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을 어떻게 보면 실적주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단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아가는 단계는 결국 뭔가를 팔아야지 우리가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새로운 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로테이션의 어떤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계절성이 상당히 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테이션에 기민하게 우리가 반영을 해서 뭐 빈집을 이제 사고 찬집을 파는 그런 액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실적 좀 바라보고 이 타이밍을 노려서 우리 좀 실적이 좀 덜 나오는 종목을 이제 정리를 하고 실적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도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이 수급을 볼 때 참 어렵지만 그동안은 환율로 인해서 뭐 국내 주식 같은 거 외국인 수급을 쭉 봤는데 오히려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이 빠졌던 기관의 자금이 다시 주도주라는 반도체를 사면 그거는 다시 긍정적인 시그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내년을 다시 펀드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특정 섹터라든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컨셉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는 그 기간이 12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부터 이익 팩터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11월이 저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어떤 행보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오른쪽 한 번만 더 봐주시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군들의 3분기의 성과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군이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가 컨센서스보다 좀 잘 네. 나왔다라는 그 종목군들이 발표된 이후에 1개월 성과를 추적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이유는 피크 아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로스가 떨어질 거야라고 하면은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다음 분기에 역성장인데 이걸 왜 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은 이익 그로스가 좀 높아지는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3분기의 어떤 기존 계절성보다는 조금 더 성과가 좀 좋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주는 기회인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자들은 꼭 불안하면서 따라 사고 미국은 이런 평가가 중장기적인 흐름이라서 안전하게 사 모아가는 컨셉이 계속해서 가능한 맞고 거죠. 이게 약간 상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고유의 어떤 성격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쉬워요 많이. 그러니까요. 이걸 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나? 전체적으로 뭔가 정부에서 이걸 법으로 만들 수도 없고 각 회사의 그런 평가 기준인데.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제 그래프 한번 좀 봐주시면요. 기관들도 이게 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1년 동안 많이 산 종목군들이 11월 때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관 펀드들 매니저들 안에서도 눈치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렇죠. 받아. 거기에서 빨리 로테이션을 해서 성과를 확정을 지어야 내년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상당히 좋고 수익자한테 잘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연말에는 실적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속 뭐 트레이딩을 해서 계속 이제 돈을 계속해서 알파를 취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이 1년 동안 많이 산 종목군을 사실은 11월 달 연말에는 조금 피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로테이션, 그러니까 주가 3개월 낙폭과대 팩터도 굳이 11월, 12월 달에 완전히 폭등을 합니다. 이 얘기는 쓸데없는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쓸데없는 거를 네. 똑같았어요. 네.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쓸데없는 트레이딩? 거래가 뭐예요? 의미 없는 트레이딩? 의미 트레이딩. 이 3개월 낙폭과대가 중장기적으로 잘 통했던 스킴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쏠림 현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새로운 기술력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오르고 캐펙스 증가해서 그 종목군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는 것들이 네. 한국의 트렌드였는데 낙폭과대는 반대 얘기가 되겠죠. 로테이션이 굳이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돌려서 결국은 이렇게 빠지는 이런 시장 성향이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루틴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에게는 과열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가는 그런 컨셉으로 간다. 그거에 대한 종목의 어떤 근거는 내러티브 혹은 뭐 실적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보셨을 때 지금 결국 실적 시즌에 돌입했으니까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한국도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일까요? 미국은 서프라이즈 난 종목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유효하다면 한국은 3분기의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한테 독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3분기에 거죠. 서프라이즈 났는데 그동안 기관이 계속해서 열심히 사 모아서 수익률이 이미 찍혔던 기업들은 단기적인 매도가 계속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제만 판 게 아니라 그럼 10월 달, 11월 달 계속 기관이 그동안 올랐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군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의심하지 말고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떨어질 걸 알면서 보유할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사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은 그냥 미국 주식 컨셉으로 하시면 되는 네. 거고 네.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근데 트레이딩 어떻게 해요 요즘에? 트럼프 때문에 그냥 못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 딱 우리가 이제 뭐 바벨 전략 얘기하는데 이게 바벨 전략이라는 단어가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셨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기관이 그동안 계속해서 수익률을 올렸었던 종목들은 그냥 우리가 더 모아가고 싶은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기간의 빈집이었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뭐 4분기든 내년이든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기관이 모을 테니까 그런 기업들을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 내는 그렇죠. 관점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4년 동안 않을까. 야전에 있다 왔잖아요. 네. 개인들이 트레이닝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연말까지 자기 생활이 없어져요. 못 한다고요. 이거. 못하죠. 트레이닝 어떻게 요즘에 이런 패시브 자금이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속편하게 그냥 미국 주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럴 때 어차피 내년에는 좋아질 거니 어닝이 이럴 때 빠졌을 때 진짜 진득하니 조금씩 제가 주창하는 계속해서 밀리면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연말에는 한국은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배당을 투자하고 네. 지금 배당주 배당주도 랠리 좀 좋죠.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배당 소득세 최대세율도 좀 하향될 여지도 상당히 좀 충분하고요. 뭐 이소영 위원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제 배당 컨센서스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배당 최고세율을 양도세하고 동일한 25%로 낮춘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네.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세수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이제 측면이 있고 한국의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지금 22%로 글로벌 최하위거든요. 네. 이것도 뭐 중국이 지금 30%가 넘는데 네. 중국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배당주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고배당주에 대한 센티먼트는 고배당 ETF의 설정액 증감을 보면 되는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개인들은 개인들뿐만 아닐 겁니다. ETF 고배당 ETF를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바라는 부동산을 잡고 주시장을 이제 활성화한다라는 컨셉의 핵심 스타일이 되는 거죠. 배당이죠. 그래서 배당을 좀 늘리면서 이 배당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의 어떤
기대감이 너무 높은 컨셉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국은 그냥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개전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비교를 한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실적 쪽 약간 단기적으로 눌리면 좀 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신 그 첫 번째 장표 다시 한번 볼까요? 왼쪽 차트.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한국의 어닝 추정치가 이렇게 빠르게 네. 가파르게 오른 적은 없었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이게 주가가 먼저 선 반영했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2025년 2월에도 턴어라운드에서 반등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저렇게 급반응이 없었다면 2025년 2월이 가장 빠른 가파른 반등세였을 텐데 근데 실제 주가는 두 달 뒤인 4월이 저점이었고 그동안 계속 랠리를 폈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으로 치환해 보면 저렇게 가파르게 올랐으면 저게 연속성이 이렇게 계속 오릅니까? 아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크로스를 이제 EPS 이크로스를 할 때 한국은 오른쪽으로 축을 뺐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요 스케일이 다르구나. 수치가 다르네요. 안 당깁니다. 변동성이 예, 각도만 변동성이 좀 봤네요.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요거는 외국인 투자들, 기관 투자, 개인 투자 다 아실 겁니다. 네. 한국 그러니까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크리컬 컨셉. 그렇다고 저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런 시크리컬의 어떤 특성이 좀 한국이 좀 강하다 보니까 우리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급스럽게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듭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장이 기관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 동학개미 운동 때는 개인들이 그렇게 끌어올렸고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이 이런 환율 환경 속에서도 엄청나게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관이 아무리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셀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안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누군가를 팔면 누군가 사주니까. 네, 네. 어저께 삼성전자의 낙폭을 보면 이게 밀렸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정 했거든요. 2.47%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5% 아니, 물론 밀린 게 그렇죠. 한 네. 거지만 네.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분명히 뭐 덜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에 어떤 한국의 계절성은 글로벌을 다른 국가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지수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그리고 굳이 이제 반도체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특정 종목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어떤 액션 자체가 네. 1, 2분기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분기에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이달 말인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공교롭게 또 에이펙 회담하고 이렇게 딱 그딱 맞물 텐데. 전이더라고요. 아, 반도체는 2주간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연말에 회피할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가슴을 쏠릴 거냐 뭐 이런 기로에 있긴 하네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삼성전자나 이제 뭐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지만 이번 달 말에 발표할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은 4분기 실적, 내년 실적을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셨던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는 진짜 밀린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뭐 얼마나 빠질진 모르겠지만 워낙에 다른 수급들이 받쳐주게 된다면 그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왠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예. 빠질까요? 아니, 통계가 있잖아요. 컨트롤 보면은 통계가 있어요 그런 거? 아, 왜 그런 거가 되게 궁금한데 왜냐면 과거 통계가 그런 있잖아요. 컨트도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바로미터가 예, 예. 얼마나 빠져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그 3개월 상향 조정이 됐다. 네. 3개월 상향 조정. 어닝 이제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이 네. 시장 대표 롱숏 기준으로는 한 2%. 오이? 얼마 안 그리고 빠지네요. 롱만스 코스피 기준으로는 2.2% 정도? 네. 예,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캐리어스 300의 상위 20%이기 때문에 요거 네. 컨센서스 있다라고 가정하면 40개 종목군들 네. 이 롱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로 들어가 있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 포트폴리오가 한 200 언더 했다. 그 정도가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생각됩니다. 모르겠어요. 200 언더 했다? 2% 정도. 2% 포인트 정도. 2배, 네. 200. 네. 네, 2%, 1%, 2%. 네. 언더 퍼폼 했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충분히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지수가. 우리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40개 정도의 상위 종목이니까. 네. 네. 거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대 2니까 네. 러프하게 보면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래도 뭐 한 5% 언더?
안 빠지네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게 오히려 덜 이것도 무서운 거죠, 한 사실은. 20% 빠지게 봐야 20%? 그렇게는 안 그렇지 나와요.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20% 빠지면 나는 살 거야 이런 마음을 네, 가지고 그런 장은 있는데, 아닙니다. 예, 네. 한 4, 5%만 빠져도 이거는 많이, 단기 네.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구간이다. 맞습니다. 근데 뭐 특정 종목을 저희가 요새 하도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매가 워낙에 활발하고 다들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빈집과 기관이 앞으로 연말에 뭐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매매라고는 하셨지만 그쪽도 되게 나름의 의미와 수익률이 꽤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수익률에 관련한 데이터는 혹시 없나요? 그렇게 빈집 매매 해가지고. 좋죠. 네. 그게 있는데요. 이제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왼쪽 그래프 보시면 기관들이 과매수 종목군들의 성과입니다. 요거를 롱숏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빈집 종목군들을 투자했을 때 사실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좋을 겁니다. 네, 상당히 좋은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기관이 매도했던 게 말씀드렸던 것이 약간 뭐 쓸데없는 매도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정말 안 좋아서 매도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종목군들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매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적을 또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팩터의 어떤 컨셉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이 굳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컨셉보다는 네. 내가 우리가 실적 보고 매매를 할 때 차트를 보잖아요. 그랑 똑같이 HTS 껴놓고 기간 순매수 쫙 보이거든요. 다. 이걸 그래프화하는 HTS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치로 보면 되겠죠. 주간이라든지 월간. 이게 좀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좀 찍혀 있는 종목군들의 저점을 매수하는 전략. 근데 실적이 당연히 좋아야 될 것이고. 네. 그런 컨셉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연말로 우리가 굳이 이 트레이딩 컨셉에서 모두 다 우리가 돈을 벌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 실적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기간 수급, 그리고 주가 낙폭 과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 그래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긍정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보내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지금의 우리 한국 투자자들의 투심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게 한국의 화장품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져. 물론 특정 종목들은 계속 버티고 그치. 올라가는 종목 일부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업황이 연말에 항상 좋잖아요. 화장품 수출 많이 데이터 분명히 찍힐 거고. 그래서 종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또 계절성의 피해를 받고 있는 네. 그런 업종의 대표적인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하고 증권 같아요. 증권도 연말에 화장품 실적은 증권이구나. 상당히 좀 좋은데 네. 좀 이제 기관들이 올해 많이 샀죠. 음. 많이 샀기 때문에 연말에 굳이 파는 건데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익 팩터는 계절성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절대 죽을 수 있는 팩터가 아닙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PR이라는 것은 좀 전에 유동성이라는 컨셉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PR은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들은 PR은 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EPS가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PR의 단기적인 계절성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EPS가 중장기적인 함수 측면에서 주가를 예상하기 가장 좋은데 이게 좋다. 그리고 3분기가 피크가 아닐 것이다. 라는 가정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좀 눌림목을 활용한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증권주, 화장품주 연말에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년이 기대됩니다. 포트폴리오 연말에 잘 꾸리면. 진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포트의 비중을 뭐를 늘리고 뭐를 줄이고 못 샀던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4분기에 펼쳐질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숫자들을 열심히 봐야겠죠. 3분기 이제 뭐 어닝도 중요하지만 4분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더 중요할 거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이경수 위원님이 더 열의를 하셔야겠네요. 숫자를 많이 제시해 주셔야 되니까. 뭐 이번 주 내내 그렇지만 가장 지금 주가가 높을 때예요. 네. 실적신 나오면 컨트가 바로 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숫자로 보는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국 시장은 뭐 숫자 보면서 계속 잘 종목 선별해서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한국만의 또 계절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ሾሾ쇼 피하셔가지고 잘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라는 말씀 아닙니다. 매매는
샀다가 나중에 봐라는 그런 얘기죠. 또 단타하라는 거냐, 트레이딩 하라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퀀트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